나는 겨울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서늘한 표면을 조금씩 데우는 숨의 온도를 믿는 사람인데 그 얇은 김이 번졌다가 지워지는 속도만큼 인간이란 존재가 금방 흔들리고도 다시 모양을 만들어 간다는 걸 중학교 1학년 그 겨울 장례식장의 형광등 아래에서 너무 일찍 배웠고 고무장갑 낀 손들이 검은 코트의 소매를 조심스럽게 잡아 끌어올릴 때마다 세상이 어느 쪽으로 조금씩 기울어졌는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으며 울음이란 것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그날 이후로 나는 오래 울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대신 표를 만들고 목록을 만들고 달력에 네모 칸마다 장학금 마감과 알바, 교대 시간을 채워 넣으며 그 촘촘한 눈금들이 내 몸을 떠받치는 얇은 뼈대가 되어준다는 것을 믿었다. 한겨울 버스 창에 비친 내 얼굴이 가끔 내 나이보다 조금 늙어 보일 때면 그 늙음이 어쩌면 나를 지켜주는 장갑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한 칸 더 숨을 참아 내는 버릇을 들였다. 그렇게 견디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의 결이 바뀌어 봄이 들어오곤 한다는 사실도 나는 아주 느리게 배우고 있었다. 봄이 들어온 날의 디테일을 나는 아직도 희미하게가 아니라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기억하는데 그날 카페의 커튼은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창틀 어딘가에서 새어 들어오는 공기에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런 미세함을 알아차릴 만큼 내 신경이 예민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 사실 그날의 나를 예민하게 만든 건 돈을 아끼기 위해 아메리카노에 얼음을 추가하면 두 잔처럼 느껴진다는 혼자 쓰는 사소한 계산 때문이 아니라 낯선 남자가 내 앞에 와서 혹시 여기 창가 쪽 좋아하시면 이쪽으로 앉으세요라고 말하며 자신의 컵을 반대편으로 밀어놓는 그 간단한 배려 때문이었고 배려라는 건 어쩔 수 없이 어떤 사람들의 상처에 곧장 닿아버리는데 내 상처는 생각보다 낮은 자리에 있어서 손목을 조금만 숙이면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었고 그래서 나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으며 그가 곧장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을 아래로 눕히는 작은 소리 탁 하는 그 소리를 듣고도 괜히 커피잔에 손잡이를 돌려잡는 일을 반복했고 그가 내 이름을 물었고 내가 지연이에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수혁입니다라고 답했고 이름 두 개가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서로의 가장자리를 맞춰보는 동안 커튼은 다시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미세함이 내 안쪽의 어딘가를 조용히 정렬해버렸으며 정렬된 마음은 어쩐지 오래된 지도를 본 사람처럼 길을 아는 척을 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특별할 것도 없이 규칙적이었고 규칙적이라는 말이 지루함의 다른 얼굴이 아니라 안정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며 나는 과외와 알바 사이의 좁은 틈을 벌려 그의 저녁 시간에 내 몸을 끼워 넣는 방법을 배웠고 그는 나의 피곤이 마른 빨래처럼 구겨지는 순간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어서 때로는 내 대신 계산대를 먼저 지나갔고 때로는 지하철역 벤치에서 조금만 쉬고 가자고 말했고 나를 향한 그의 말들이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온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내 하루의 균형을 살짝 그러나 견고하게 바꾸어 놓았으며 우리는 서로의 하루가 어떤 구조로 세워져 있는지 20문장도 채 쓰기 전에 알 수 있게 되었고 내가 어떤 종류의 침묵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을 무서워하면서도 왜 끝내 침묵을 선택하는지 그는 놀랍도록 빠르게 이해했다. 그의 집에 처음 초대받아 문턱을 넘었을 때 나는 세상이 다른 비율로 설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가 아니라 발바닥으로 이해했는데 복도는 길었고 문들은 비슷한 간격으로 반복되었고 반복이라는 건 사람을 미세하게 촉구하는 힘이 있어서 그 문들은 제각기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을 거라는 내 오랜 믿음. 그러니까 문은 다르게 생겨야 한다는 믿음을 잠시 흔들어 놓았고 대리석 바닥은 내 구두 굽소리를 반사하며 걸음의 강약을 교정했고 손잡이를 잡지 않아도 천천히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의 친절은 내 팔의 각도를 바꿔놓았고 냉장고가 열릴 때 안쪽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공기는 새로 산 접시의 유향 냄새와 섞여 보이지 않는 유혹처럼 흘렀으며 그런 유혹 앞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몸을 더 작은 사람처럼 움직이는 것이었고 그래서 나는 어깨를 반발쯤 접어 집어넣듯 걸었으며 그 모든 낯설미 차갑지 않게 느껴진 건 그가 현관에서 내 코트를 받아 걸며 편하게 있어요라고 말할 때 편하게라는 단어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강조하지 않는 친절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믿고 싶은 종류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 순간 명확하게 알았다. 그의 어머니를 처음 본 날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정리된 아름다움이라고 마음속으로 불렀고
정리된 아름다움이라는 건 화장대 위에 병들이 높이 순대로 줄지어 서 있는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데 실제로 그녀의 집안은 그렇게 정돈되어 있었고 접시에 놓인 과일은 너무 예쁘게 잘려 있었으며 그녀의 말은 끝나갈 때마다 오른쪽 끝이 아주 조금 올라가 듣는 사람에게 오해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녀는 지연 씨 멀리서 왔을 텐데 먼저 과일 좀 드세요라고 말한 뒤 요즘 젊은 친구들 참 대단해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고 그 부드러움 안쪽에 뭐가 있는지 나는 알지 못했지만 알지 못하는 감정이 내 몸을 긴장시키는 방식은 어찌나 정확한지 포크가 접시에 닿는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들렸고 나는 그 소리를 줄이기 위해 손목을 더 작게 움직였고 작게 움직이는 동안 그녀의 질문은 더 작아졌고 더 정확해져서 부모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가는 아무렇지 않지만 결코 아무렇지 않은 질문이 식탁 위에 놓였고 나는 제가 중학생 때 돌아가셨어요라고 말했고 순간 그녀의 눈빛이 정확히는 동공의 모서리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고 그녀는 금세 미소를 정비하며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이렇게 바르고 단단하게 자랐네. 대단해요라고 말했는데 칭찬이라는 건 때로 가장 예리한 선을 숨길 때가 있고 그 선은 말의 가운데가 아니라 마침표 근처에서 느껴지는 것임을 나는 그날의 공기에서 배웠다. 그 집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의 환한 조명 아래에서 나는 내 얼굴을 몇 번이고 확인했고 거울 같은 유리창에 비친 내 표정은 특별히 슬퍼 보이지도 특별히 기뻐 보이지도 않았고 다만 조금 더 오랜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의 표정처럼 느껴졌고 준비한다는 건 결국 미루는 일과 같아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무엇을 어디까지 얼마나 누구를 위해 미루는가. 대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질문을 명확히 적어두는 일만으로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문장들을 썼고 문장이라는 건 쓰이는 순간 이미 과거가 되기 때문에 그 과거의 무게로 현재를 떠받치는 방식이 내게는 가장 어울린다고 믿으려 했고 믿으려는 사이에 밤은 깊어졌다. 시간은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도 불친절하지도 않은 얼굴로 흘러갔고 나는 합격자 오리엔테이션에서 나와 비슷한 속도로 걷는 사람들 사이에 섞였고 회사 로고가 박힌 얇은 노트를 처음 펼쳐보는 그 촉감은 이상하리만치 차분했고 사원증이 목에서 아주 약하게 흔들릴 때마다 내가 한 칸 더 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사라졌다는 느낌은 사라졌다는 착각과 거의 같은 단어였지만 착각이라도 내게는 충분히 따뜻했고 그래서 나는 조용히 기뻐했다. 그러나 조용한 기쁨은 언제나 조용한 의심을 동반하는 법이라. 점심 트레이가 서로 부딪히는 흰 금속성 소리와 함께 나는 나의 자격지심을 들여다봤고 자격지심이라는 것은 대개 나보다 먼저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더 또렷해지므로 시어머니의 집에 다시 가는 길목에서 그 감정은 더 선명해졌고 선명해질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다. 그녀의 두 번째 만남은 첫째보다 더 부드러웠고 부드러움은 때로 더 단단한 형태의 경계가 되어 우리 수혁이 요즘은 밥도 잘 못 먹고 일도 많고 지연 씨가 옆에서 잘 챙겨줘요. 같은 문장 속에서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고 챙긴다는 단어는 듣는 사람의 위치를 미세하게 아래로 비끄러뜨리는 힘이 있어 내가 반사적으로 서로 챙겨오라고 말하자 그녀는 아이고 그럼 좋죠라며 다시 웃었고 웃음의 각도가 첫째 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걸 보고 나는 내 마음속 도면에 작게 표시를 해두었고 도면을 그리는 버릇은 아마도 오랫동안 혼자 살며 익힌 생존의 기술이었으며 각도를 기록해두면 훗날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는 사람들의 구식 방법이었고 나는 그 구식이 좋았다. 어느 날 아주 무심하고도 아주 계획적으로 보이는 말이 식탁 위를 미끄러졌는데 수여가 이번에 어른들 모임에서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라. 인사는 나중에 해도 되고 밥이나 한 번 먹는 거지.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하잖니라는 문장 끝에서 자리라는 단어가 작게 반짝였고 반짝임은 내 눈을 정확히 찔렀고 나는 젓가락을 식탁 위에 잠깐 놓는 척하며 다시 잡았고 수혁은 엄마 그 얘기 그만해요라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만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다음 문장을 불러오게 되어 있어서 그녀는 곧장 아이고 지연 씨, 오해는 말아요. 요즘 애들은 다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인생이 길잖아요라고 덧붙였고 오해 말라는 말은 늘 오해를 더 크게 만들곤 해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침묵은 때로 가장 단단한 대답이 되지만 그 단단함이 내 편인지
그녀의 편인지 즉시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날 밤, 내 우체통에는 접힌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고,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단체 사진 속, 나는 어떤 남자와 조금 가까운 위치에 서 있었고, 가까움이란 실제 물리적 거리를 말할 때보다 증거로 쓰일 때 더 간편해져 종종 단어의 윤리가 망가지는 법이라. 누군가의 손이 그 사진을 우체통에 넣고 돌아선 뒤의 공기를 상상해 보려 했으나 상상이 점점 추측으로 굳어지는 게 싫어서 사진을 접어 서랍에 넣어버렸고, 서랍을 닫는 소리와 함께 마음도 닫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으며, 닫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고 닫는 척하는 일은 생각보다 쉬워서 나는 닫는 척을 택했다. 닫는 척은 적어도 밤을 무사히 건너게 해주니까. 며칠 뒤 퇴근길, 회사 엘리베이터 앞 택시 승강장에서 우리는 동시에 손을 들었고, 택시는 한 대뿐이었고, 나와 함께 일하던 남자가 문을 잡아주며 늦었는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라고 말했고, 말의 친절보다 행위의 친절이 더 빠르게 상황을 결정해버리는 경우였고, 정확히 그 순간 주차장 쪽에서 걸어오던 수혁과 시선이 스쳤고, 스친 것만으로도 마음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걸 나는 그날 처음 배웠고,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는 예상보다 무거웠고, 무거운 소리는 변명 같은 것을 미리 눌러버려서 내가 택시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창밖 불빛을 새는 일뿐이었고, 불빛은 너무 빨리 지나가서 새는 일마저 금방 포기해야 했고, 포기한 자리에는 이상한 냉기가 앉았고, 그 냉기는 내 무릎부터 올라왔다. 그 밤 이후 수혁의 말은 더 작아졌고, 말이 작아지면 숨이 커지는데, 커진 숨은 방 안을 차지하고 서로의 어깨를 밀어냈고, 우리는 같은 소파에 앉아 있으면서도 다른 문장에 기대어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고, 다른 문장에 기대어 있다는 건 서로의 쉼표를 모른다는 뜻이었고, 쉼표를 모르면 문장이 자주 부서졌고, 부서진 문장은 날카로운 모서리를 남겼고, 그 모서리의 말들이 긁혀나갔고, 나는 오늘은 어땠어라고 물었고, 그는 그냥이라고 답했고, 그냥이라는 단어는 가장 복잡한 것들을 가볍게 덮어버리는 담요처럼 느껴졌고, 덮여버린 것들을 어떻게 다시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어 나는 더 이상 묻지 않는 쪽을 택했고, 묻지 않는 동안 밤은 길었고, 길어진 밤의 끝에서 나는 문장 대신 숨을 길게 내쉬는 법을 연습했다. 그 다음 주말, 시어머니의 집에서 세 번째 저녁을 먹을 때 그녀는 반찬을 내어놓으며 지연 씨는 미역국을 어떻게 끓여요? 라고 물었고, 나는 바지락 육수를 쓰는 법을 말했고, 그녀는 우리 집은 사골 육수를 조금 섞기도 해요. 깊어지거든요 라고 말했고, 깊어진다는 단어를 말할 때 그녀의 눈빛이 살짝 밝아졌고, 요리법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는 문득, 근데 요즘은 집안끼리 어울리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서로 문화가 비슷해야 말이 잘 통하잖아요. 지연 씨도 그렇게 생각하죠? 라고 덧붙였고, 질문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사실상 대답의 방향을 지정하는 말이었고, 나는 사람마다 다르죠라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고, 조심스러움은 때로 무례로 읽히기도 해서 그녀는 미소를 더 얇게 펴며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죠라고 복창했고, 복창은 동의가 아니라 정리의 기술이었고, 그 정리의 기술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내 말의 속도를 더 늦추는 것이었고, 나는 속도를 늦추며 젓가락을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천장에 걸린 그림자의 형태가 나보다 길어져 있었고, 길어진 그림자 아래서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랑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사랑의 체력이 집안의 체계와 맞붙을 때 어디가 먼저 다칠지, 다친 자리를 누가 어떻게 소독할지, 소독하고 남은 흉터를 우리는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너무 빠른 질문들을 한꺼번에 떠올렸고, 그러다 문득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한 문장을 몸으로 다시 떠올렸다.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말은 선언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하는데, 습관이 되기 전까지 수천 번의 작은 선택을 필요로 한다는 걸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눈을 감고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이불 속에 숨기며 누군가의 계략이 시작될 수 있는 예감 같은 것 말없는데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미세한 기류를 가만히 받아들이기로 했고, 받아들이는 일과 받아들이는 척하는 일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기로 했고,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내일을 건너가 보기로 했고, 건너가는 동안 숨을 고르게 쉬기로 했고, 숨을 고르게 쉬는 일이야말로 지금의 나에게 허락된 거의 유일한 기술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했다. 다음 만남에서 그녀는 아주 밝은 목소리로 지연 씨, 다음 주말에 어른들 모임이 있어요.
같이 잠깐 들르면 좋겠네라고 말했다. 모임이라는 단어는 자꾸 자리를 떠올리게 했고, 자리라는 단어는 자꾸 나의 자리를 떠올리게 했고, 나의 자리는 생각보다 자주 흔들렸고, 흔들리는 자리는 굳이 누가 건드리지 않아도 쏠리기 마련이라 나는 평소보다 더 잔잔한 목소리로 내라고 대답했고, 그녀의 미소는 거기에서 아주 단정하게 멈췄고, 단정하게 멈춘 미소가 눈앞에서 선처럼 곱게 그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선이 정확히 내 앞을 가르는 것을 느꼈고, 가르는 느낌이 통증이 아니라 냉기였다는 사실이 더 무서웠고, 냉기는 다치지 않았다고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오래 퍼져나갔고, 퍼져나간 냉기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확인하기 위해 손등을 살짝 꼬집었고, 살짝의 통증이 나를 현재로 데려왔고, 현재에 선 나는 다짐했다. 나는 아직 미워하지 않겠다고, 아직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직 말을 줄이되, 마음을 줄이지 않겠다고, 그 다짐을 아주 조용히 마음속에 접어넣었고, 접힌 다짐이 주머니 안에서 종이처럼 따뜻해지는 걸 느끼며 문을 나섰고, 현관에 서서 신발을 고쳐 신는 동안 문틈으로 스며드는 공기가 달라졌음을 알아차렸고, 그 달라짐을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설명 불가능한 감각일수록 오래간다는 것도 알았고, 오래가는 것들만이 선이 되는 법이라는 것도 동시에 알았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표정을 오래 바라보았고, 오래 바라본 끝에야 비로소 깨달았는데, 나는 무너지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기 위해 자세를 바꾸는 사람이라는 것. 자세를 바꾸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누군가는 나를 오해할 것이며, 오해는 오해대로 자라나 때를 만나면 증거를 닮은 얼굴을 할 것이고, 그 얼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변명이 아니라 호흡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숨을 들이마셨고, 아주 길게 내쉬었고, 그 길어짐의 끝에서 한 가지 문장을 아주 또렷하게 떠올렸다. 오늘 그녀의 미소가 처음으로 나를 가른 선이 되었다. 그날 이후 나는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 애쓴 사람이 되었다. 왜냐하면 거울 속에 나는 항상 판단의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 판단은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었으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비판할 때 가장 잔인한 재판관이 된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고, 그 재판은 대개 하루의 끝, 불을 끄기 직전에 시작되곤 했다. 침대 곁에서 휴대폰 불빛이 얼굴에 윤곽을 갈라놓고, 그 틈 사이로 하루 동안 들었던 말들이 재생되면 나는 그 말들 속에서 내 목소리의 어조를 찾아내려 했었고, 시어머니의 집에서 나온 그날의 대화들 사람마다 다르죠. 맞아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 짧고 단정한 교환들이 내 안에서 길게 늘어져 잘라내야 하는 문장처럼 느껴졌고, 그때부터 나는 문장을 짧게 쓰는 법을 잊었다. 내 마음은 길고, 내 문장은 더 길어졌다. 길어진 문장들은 때로 울음보다 더 무거웠다. 수역은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공포일 때가 있다. 그는 여전히 부드럽고, 여전히 조심스럽고,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의 온도가 예전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고, 온도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 존재하니까, 감각은 늘 주관적이고, 주관은 늘 불안해서 나는 자주 나 자신을 의심했고, 나를 의심하는 대신 그를 의심하는 건 너무 쉬운 일이라 피했고, 대신 어머니를 떠올렸다. 그녀의 집안, 그녀의 식탁, 그녀의 말투, 그녀의 손끝, 손톱의 윤기, 그런 사소한 것들이 전부 나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다. 나는 압박에 약한 편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왜냐하면 그 압박은 직접적인 비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랑과 권력은 의외로 닮아 있고, 둘 다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다가온다. 어느 날 퇴근 후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는데 부서 후배가 내게 다가왔다. 지연 선배, 잠깐만요. 이거 이번 주 보고서인데 내일까지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그는 늘 말끝을 낮추는 사람이라 거절이 더 어렵게 느껴졌고, 나는 그래요. 내일 아침까지 정리하죠라고 말했고, 그렇게 늦게까지 남는다는 말을 수혁에게 하지 않았다. 굳이 알릴 필요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생각이 나중엔 내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다. 늦은 밤, 빌딩의 불빛이 층마다 들쭉날쭉 꺼져갈 때, 후배는 커피를 한 잔 사왔고, 이 시간엔 다들 집에 있겠죠? 라고 말했으며, 나는 그렇겠죠라고 대답했고, 우리의 대화는 그 한 줄에서 멈췄고, 멈춘 대화의 빈칸 속에 이상한 정적이 고였다. 나는 커피를 다 마시기도 전에 일어났다.
먼저 갈게요라고 말했을 때 그는 조심히 가세요라고 웃었고, 그 웃음이 특별하지 않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누군가의 눈에 포착되는 순간 특별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게 불안이었다. 택시 승강장에서 나는 동시에 손을 들었다. 하필 그 순간, 하필 그 시간, 하필 그 자리에 수혁이 있었다. 하필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일이 벌어진 뒤에야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정리하는 말. 그날의 공기가 아직도 내 목 뒤쪽을 식히고 있다. 택시 문이 닫히며 울린 금속성 소리가 내 심장에 닿아 작게 울렸다. 수혁의 표정은 놀람보다 멈춤에 가까웠고, 멈춘 사람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속도를 낼 수 없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택시 안에서는 내 숨소리만 들렸고, 창밖의 불빛은 빠르게 흘렀다. 불빛이 흘러갈수록 나 자신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들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손끝이 차가워 있었다. 차가운 손으로 가방을 열 때마다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전부 낯설게 느껴졌다. 나 자신도 포함해서. 그날 밤 수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아까 그건 뭐야?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낮은 목소리는 사람을 더 작게 만든다. 그냥 회사 후배야. 그래? 응. 근데 왜 같이 있었어? 같이 있었다기보다 그냥 우연히. 그는 한번 웃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짧고 비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약했다. 이런 우연이 자주 생기면 곤란하겠다. 그런 일 없을 거야. 없을 거야? 확신해. 그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확신이라는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사람의 감정은 언제나 확신 직전에서 머물러야 안전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확신은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의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만, 확신과 의심의 중간에는 아주 짧은 순간의 진실이 있다. 나는 그 순간을 붙잡으려 애썼고,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은 종종 죄인이 된다. 그 후로 며칠, 수혁의 집은 조용했다. 조용하다는 건 싸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었다. 조용함은 언제나 싸움의 다른 형태였고, 그 싸움은 말 대신 시선으로, 시선 대신 공기로 진행되었다. 그는 여전히 내게 문을 열어주었고, 나는 여전히 그의 집에 들어갔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느껴졌다. 밥 먹었어? 응. 오늘은 어땠어? 괜찮았어. 엄마는? 괜찮아. 괜찮다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가장 무책임한 위로였다. 우리는 서로에게 괜찮다는 거짓말을 반복했고, 그 거짓말이 하루의 유일한 대화가 되었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전화를 걸었다. 지연 씨, 주말에 시간 괜찮아요? 아는 분이 모임을 여는데 수혁이랑 같이 가면 좋겠네. 그 말 속에는 거절하지 말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나는 네, 어머님이라고 답했다. 모임 날, 그곳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완벽한 미소를 보였다. 이쪽은 수혁이 여자친구예요. 아주 착하고 성실한 아이예요. 아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오래 머물렀다. 아이로 불릴 만큼 어려서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불리기에 편한 단어였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미소를 흉내내며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누군가가 물었다. 지연 씨는 부모님이 뭐 하시나요? 나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웃음이 멈추고 누군가의 시선이 식탁 위를 가로질러 내 얼굴에 닿았다.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물컵을 옮기며 말했다. 그래도 혼자서 다 해내는 게 참 대단하죠. 그렇지요. 그 말은 칭찬이었지만 동시에 자격지심을 눌러버리는 손처럼 느껴졌고,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내 몸에는 아무 상처도 없었지만 어딘가가 분명히 멍들어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회의실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사람들의 목소리가 내 어깨 위로 흩어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 집은 좀 센가 봐요. 그래도 그런 집이랑 결혼하면 좋잖아. 사람이 너무 착하면 손해본다니까. 그 말들은 내 앞에서 한 말이 아니었지만 내 귀는 그 방향을 너무 정확히 알아챘고, 나는 가끔 손끝을 꼬집으며 현실감을 확인했다. 지금 나는 아직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떠올리며 그 문장 하나로 하루를 붙잡았다. 수혁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다. 그는 무슨 말을 할지 오래 고민하다가 결국 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고, 나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이 관계에서 누가 먼저 포기할까? 사랑의 끝은 싸움으로 오지 않고
무관심의 가장자리로 온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여전히 사랑했지만 사랑의 모양은 달라지고 있었다. 그 모양은 날마다 조금씩 기울어졌고 기울어진 모양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되돌리려면 용기가 아니라 신뢰가 필요한데 신뢰는 한번 깨지면 다시 쌓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든다. 나는 그 시간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고 그렇다고 내려놓을 용기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이에 머물렀다. 확신도 포기도 아닌 그 사이, 미세한 균열이 매일 조금씩 자라나는 자리. 밤이 깊어지면 나는 손바닥을 펴서 그 균열을 만지는 상상을 했다. 그건 실제로는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상상 속에서는 분명한 감촉이 있었다. 거칠고 따뜻하고 조금 아픈 감촉, 아픔이 있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나는 다시 눈을 감았다. 미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은 여전히 내 안에서 작게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태어나는 일에는 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피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러야만 한다는 것을.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 안에서 아주 천천히 피를 흘렸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침묵을 배웠다. 사람이 침묵을 배운다는 건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게 아니라 언제 입을 다물어야 덜 아픈가를 체득하는 일에 가까웠다. 처음엔 그걸 모른 채 매번 내 안의 감정을 끝까지 설명하려 했었다. 하지만 설명에는 언제나 허점이 생겼고 그 허점은 오히려 오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결국 나는 설명 대신 관찰을 택했다. 사람의 눈빛, 목소리의 높낮이, 말끝의 길이, 그리고 그 침묵이 놓이는 자리들. 그 작은 것들이 내게는 더 명확한 대답이었다. 수혁은 여전히 다정했다. 그는 늘 내 걱정을 했고 내가 일을 마치고 늦게 귀가하면 조심히 와라는 문자를 남겼다. 그러나 다정함에도 층이 있다. 예전에 그의 다정함은 온기였다면 지금의 다정함은 책임 같았다. 사랑에서 책임으로 바뀌는 순간은 아주 미세해서 그 경계를 잡아채지 못하면 늦는다. 나는 그 변화를 눈으로 보고도 모른 척해야 했다. 그의 다정함이 식은 게 아니라 나의 온도가 먼저 내려간 걸지도 몰랐기 때문이다. 하루는 회사 복도 끝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시어머니였다. 지연 씨, 시간 괜찮아요? 오늘 저녁에 잠깐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 예의 바르고 평온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 평온함이 더 불안했다. 평온은 보통 누군가의 결정을 이미 끝내놓았을 때 나오는 얼굴이니까. 그날 저녁, 그녀의 집은 조용했다. 짙은 우디향이 공기 속에 퍼져 있었고 창가에는 흰 난초 한 송이가 있었다. 그녀는 늘 그랬듯 완벽했다. 지연 씨, 요즘 회사 일은 어때요? 괜찮아요. 일이 많아서 정신은 없지만요. 그럴 줄 알았어요. 수혁이도 많이 바쁘죠. 둘 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에요. 그녀는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지연 씨, 나도 처음엔 인연이라는 걸 운명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 알게 돼요. 인연은 결국 선택이에요. 누가 더 현실적인가에 따라 남는 거예요. 그녀의 말은 설교처럼 들리지 않았지만 조용히 내 가슴을 눌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보면 울 것 같았다. 저는 그냥 수혁이 옆에서 작게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마음 참 예쁘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마음 하나로 버티기엔 좀 가혹하죠. 그녀의 웃음은 매끄러웠고 그 매끄러움이 무서웠다. 마치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사람처럼. 나는 그녀의 집을 나오며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이 사람은 싸우지 않는다. 이기는 사람은 언제나 싸우지 않는다. 대신 상대가 스스로 물러서게 만든다. 집으로 돌아오자 휴대폰이 울렸다. 수혁이었다. 엄마한테 들었어. 응. 미안해. 괜히 불편했지. 괜찮아.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지연아,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괜찮다는 말이 거짓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숨을 고르는 동안 그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괜찮지, 지연아. 그가 다시 부를 때 내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갔다. 다음 날 아침 엘리베이터의 거울은 유난히 정확했다. 정확하다는 건 잔인하다는 뜻이기도 해서 나는 눈두덩의 붓기와 입술선의 마른 자국, 그리고 목 뒤의 긴장선을 차례로 확인했다. 사람이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몸은 가장 먼저 목을 좁힌다. 숨이 길게 가지 못하고
말이 끝까지 닿지 못한다. 그날의 나는 그랬다. 오후 협업회의. 팀을 섞어 앉는 자리에서 후배가 내 옆에 앉았다. 선배, 어제 그 매출 시트 정말 깔끔했어요. 그의 칭찬은 늘 예의가 있었다. 과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종류. 고마워요. 다음 분기엔 내가 메인으로 잡아봐. 나는 모니터를 돌려주며 말했다. 그때 회의실 유리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스치듯 지나갔다. 공기 중에 부산함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그 작은 정지를 기억해 두었다. 정지는 대개 누군가가 보고 갔다는 뜻이었다. 퇴근 직전 수혁에게 메시지가 왔다. 엄마가 주말 저녁 잡았대. 응. 난 내가 오는 게 좋아. 그렇지만 문장이 거기서 멈췄다. 나는 그 하지만 뒤에 어떤 단어가 올지를 알 것만 같았고 동시에 모르는 척하고 싶었다. 그렇지만 내가 싫으면 가지 말자.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좋다 싫다의 문제로 축소되는 순간 더 큰 맹각은 소리를 잃는다. 나는 거울 없는 창에 비친 내 얼굴을 힐끗 본 뒤 타이핑했다. 그날은 내가 혼자 다녀와. 문장을 보내고 한참 동안 심장 안쪽에서 작은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났다. 주말, 비가 내렸다. 낮과 저녁 사이 커튼을 반쯤 내리고 의자에 몸을 맡겼다. 비 냄새가 조금씩 스며들어왔다. 나는 빗줄기 사이로 시간을 세었다. 7, 12, 28 숫자가 커질수록 마음이 줄어드는 기분. 휴대폰은 조용했다. 나는 조용함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던 사람인데 그날의 조용함은 칼날 같은 면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이 되어서야 수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응. 미안해. 그의 첫마디는 늘 미안이었다. 괜찮아. 하지만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내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나였다. 그냥 밥이었어. 그냥, 그냥. 그의 숨 사이로 다른 사람들의 웃음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물잔 내려놓는 유리의 울림이 겹쳐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런 자리였는데 왜 갔어? 엄마가 원했으니까. 나는 침묵. 그리고 아주 낮게, 지연아, 우리 너무 힘들어지고 있어. 힘든 게 나 때문이야. 그런 말 하지 마. 그는 다정했고 다정함은 때로 더 깊은 상처를 낸다. 우리는 그날 같은 문장으로 다른 의미를 말했다. 며칠 뒤 모임에 동행했다. 거절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억하기 위해. 어떤 순간은 실제로 겪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거실은 밝았고 조명은 그림자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그림자가 줄어들수록 사람들은 자신의 표정을 더 자신 있게 내보인다. 시어머니는 흰 블라우스에 얇은 진주 귀걸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미소. 이쪽은 수혁이 여자친구예요. 참 성실하고 예쁜 아이예요. 그녀는 아이에서 아주 미세하게 음을 올렸다. 그 한 음이 나를 낮은 자리로 안착시켰다. 인사는 매끄러웠다. 그중 한 분이 물었다. 지연 씨는 부모님이라는 숨을 들이마셨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순간 테이블 위의 수저 소리가 줄었다. 누군가 아이고 하고 숨을 길게 뱉었다. 다른 누군가는 그래도 혼자서 이렇게 컸네라고 말했다. 칭찬이었지만 칭찬이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물잔을 옮기며 덧붙였다. 그래도 인생은 결국 서로 도와야 해요. 혼자서는 참 어렵죠. 그녀의 문장 끝은 늘 매끈했고 매끈함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맞아요. 혼자는 어렵죠라고 대꾸했다.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동안 마음 한 겹이 벗겨지는 기분이 들었다. 자리가 끝나갈 무렵 누군가 내게 레시피를 물었다. 미역국은 어떻게 끓여요? 나는 자세히 설명했다. 바지락을 해감해 국물을 내고 불을 약하게 낮춰 비릿함을 거두는 속도, 간장을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하는 이유까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우리는 사골을 아주 조금 섞어요. 깊어지거든요. 사골, 깊어짐, 집안. 그 말들은 연결되어 나를 가볍게 눌렀다. 깊어지려면 너 혼자서는 안 된다. 그 문장을 나는 분명히 들었다. 말하지 않았을 뿐.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혁은 운전에 집중했다.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창을 쓸었다. 규칙적인 소리 속에 사람은 안도하거나 더 외로워진다. 오늘 힘들었지. 그가 물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는 우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짓말이 되었다. 지연아.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나는 내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말은 배려였고 동시에 부담이었다. 사람이 누군가의 바람을 오래 떠안으면 스스로의 체온을 잃는다. 응, 노력할게. 나는 대답했고 내 목소리 속의 얇은 금을 그도 들었으리라 생각했다. 그 밤, 우체통에 사진 한 장이 접혀 있었다. 회사 워크숍 단체 사진. 나는 중앙에서 약간 비켜 서 있었고 옆에는 후배가 있었다. 우리는 가까워 보였다. 사진은 언제나 사실의 일부만 증언한다. 가까워 보인다는 말이 가깝다로 바뀌는 데는 단 2개의 입과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면 충분하다. 나는 그 사진을 책상 서랍 깊숙이 넣었다. 닫힌 서랍에서 딱 소리가 났다. 마음도 저렇게 닫히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마음은 서랍이 아니라서 닫는데 시간이 걸렸다. 다음 날 저녁, 회사 로비. 시어머니를 우연히 마주쳤다. 지연 씨, 여기서 다 보내. 바쁘죠, 네, 조금요. 요즘 수역이 힘들죠. 남자애들은 다 그래. 감정에 약해서. 그녀는 나를 이해하는 사람의 어조로 감싸 안았다. 이해의 얼굴로 건네는 말이 때로 가장 큰 규정이 된다. 괜찮아요. 나는 그 말이 방패라는 걸 알고 있었다. 얇고 금방 찢어지는 방패. 그래요. 그래도 이제 지연 씨도 현실을 봐야죠. 그녀는 마지막 음절에서 살짝 미소 지었다. 나는 그 미소의 각도를, 심지어 미소 뒤 잇몸의 하얀 선까지 기억해 두었다. 기억은 저항의 다른 이름이니까. 밤, 메모장을 열었다. 향의 농도 평소보다 진함. 아이라는 호명의 위치 소개, 칭찬, 정리, 물잔의 위치 바꾸기, 대화의 중심을 이동시키는 신호. 사진 사실의 일부. 해석의 전부 글자를 적으면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기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지만 무너지는 순서를 알려준다. 순서를 알면 덜 아프다. 나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붙잡았다. 그리고 며칠 뒤 수혁이 말했다. 엄마가 다쳤대. 어디 계단에서 미끄러졌대. 손목을 다쳤어. 그 말이 귀에 닿는 순간 내 안의 물이 잠깐 정지했다가 아주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놀람도 분노도 아니었다. 단지 조용함. 사람이 진짜로 무너질 때는 조용하다는 걸 나는 이미 여러 번 배웠다. 나는 그날 밤 스탠드 불을 끄고 창을 아주 조금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한 문장을 또박또박 소리내어 말했다. 나는 미워하지 않을 거야. 말은 공기 중에서 순식간에 흐려졌지만 내 귀에는 오래 남았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아주 느리게 숨을 내쉬었다. 숨이 길어지면 사람은 조금 덜 흔들린다. 다음 주 초 회사 복도 끝 자동문이 닫히던 타이밍에 후배가 뛰어와 손을 뻗었다. 문이 다시 열리며 그가 웃었다. 선배, 이번 보고서는 내가 먼저 초안 잡아볼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하고 싶지 않은 날들이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감정을 숨기는 일과 같았고 숨긴 감정은 언제나 어딘가에서 새어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오늘만큼은 새는 쪽을 택했다. 세상은 오늘도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굴러갔다. 점심시간 구내식당 줄에서 핸드폰이 떨렸다. 오늘 병원 가. 같이 갈래? 수혁 손끝이 잠깐 멈췄다. 갈게. 보내고 나니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가야 한다, 가지 말아야 한다. 선택지는 단순했지만 의미는 단순하지 않았다. 나는 보존을 택했다. 사랑이란 본래 보존의 예술이므로. 병실 앞 자동문이 조용히 열렸다. 희고, 깨끗하고 차갑고 친절한 냄새. 시어머니는 반깁스의 얇은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얼굴에 피곤이 내려앉아 있었지만 눈빛은 또렷했다. 지연 씨 왔네. 나는 작은 꽃다발과 과일, 죽이 담긴 보온병을 내려놓았다. 어머님, 많이 놀라셨죠? 늙으니 사람이 덜렁거려. 그녀는 가볍게 웃었다. 그 웃음은 낯설었다. 늘 준비된 웃음만 보다가 처음으로 약해진 웃음을 본 것 같았다. 나는 물컵을 채워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고 침구 모서리를 정리했다. 수혁은 묵묵히 우리를 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내가 들어갔다가 잠깐 멈추는 느낌. 어머님, 약은 언제 드셨어요? 조금 전. 열은 없으세요? 괜찮아. 내 손끝이 그녀의 이마 가까이에서 잠깐 머뭇거렸다가 공기를 더듬듯 내려왔다.
만지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온도. 나는 오늘 지켜보는 손이 되기로 했다. 저녁 무렵 간호사가 회진을 알렸다. 나는 창문 틈바람을 체크해 수건을 말아 끼우고 머리맡 탁상 위 물티슈와 콜 버튼을 손 닿는 위치로 옮겼다. 너는 이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는 짧게 웃었다. 혼자 오래 살면 할 줄 아는 게 늘어요.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고는 진짜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밤이 깊어지자 병실은 더 조용해졌다. 수혁이 잠시 밖으로 나간 사이 나는 그녀의 베개 높이를 바꾸어 목이 꺾이지 않게 받쳤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연 씨. 네. 미안했어요. 말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나왔다. 나는 그 말을 바로 붙잡지 않았다. 붙잡으면 깨질 것 같아서 제가 더 조심했어야죠. 그녀가 미간을 살짝 좁혔다 풀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성보다 습관이 먼저 나와요. 좋은 척, 맞는 척, 지키는 척 그러다 보면 정말 지켜야 할 걸 놓치기도 하고. 그녀의 숨이 조금 길어졌다. 나는 우리 아들을 지키려 했는데 그게 내 마음을 다치게 했네. 그 순간 내 안에서 오래 버티던 얼음이 미세하게 금갔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침대 난간에 차가운 금속을 천천히 쓸었다. 금속은 정직하다. 차갑고 단단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금속이 될 수 없으니 대신 기억해야 한다. 나는 오늘의 이 말을, 이 공기의 온도를, 이 시간의 속도를 기억하기로 했다. 수혁이 돌아와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우리는 셋이서 저녁 뉴스를 조용히 보았다. 전국의 비 소식, 환율, 교통, 크고 작은 사건들이 화면 아래 자막으로 흘러갔다. 사건은 늘 멀리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가장 가까운 사건은 늘 집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집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더 잘 닫힐 수 있었다. 퇴실 시간, 병실 불을 끄기 전 나는 보온병의 뚜껑을 닫고 지퍼백에 쓰레기를 모아 넣었다. 내일 또 올게요. 그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다. 문을 나섰는데 그녀가 나를 불렀다. 지연 씨. 나는 돌아보았다. 고마워.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네. 복도를 걸어 나오자 소독약과 따뜻한 공기가 뒤섞였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수혁이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뜨거웠다. 잠깐, 아주 잠깐,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숨을 들이쉬었다. 같은 길이로, 같은 속도로. 그날 밤, 창문을 조금 열고 서 있었다. 도시에 비가 다시 오기 시작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나는 미워하지 않겠다. 오늘의 이 말은 어제와 달랐다. 어제는 결의였고, 오늘은 연습이었다. 사랑은 결의가 아니라 연습으로 남는다. 연습은 실패를 포함한다. 그래도 나는 계속할 것이다. 포기하지 않는 법, 그리고 같이 숨 쉬는 법을. 메모장을 열었다. 병실에 조도 낮게, 따뜻하게 어머니의 말사람은 습관이 먼저 나온다. 내 손의 역할 만지지 않고 지키기 오늘의 키워드 보존 연습 같은 숨마지막 줄에 한 문장을 덧붙였다. 나는 오늘 싸우지 않고 버텼다. 버틴 시간이 우리를 한 칸 옮겼다. 이 피 삼는 여기에서 끝난다. 누군가는 이 회차를 아무 일 안 일어난 날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안다. 사람 사이의 가장 큰 사건은 미워하지 않기로 한 날에 일어난다는 것을. 그녀가 퇴원하던 날, 병원 로비는 유난히 환했다. 대리석 바닥 위로 햇빛이 미끄러져 들어와 있었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겨울의 빛은 언제나 단단하고 금속성의 냉기를 품고 있다. 나는 그 냉기를 발끝으로 밟으며 그녀의 휠체어를 천천히 밀었다. 수혁은 짐을 들고 앞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며 병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까지 들었다. 사람이 떠날 때 문이 닫히는 소리보다 더 길게 남는 건 침묵이다. 천천히 해요, 어머님. 그래, 그래.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낮았다. 낮은 목소리는 방어보다 피로해서 온다. 나는 그 피로의 결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생긴 잔주름들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손목의 붕대 아래로 보이는 혈관이 옅은 파란빛을 띠고 있었다. 그 색이 이상하게 사람 같았다. 완벽하지 않은 색, 그래서 더 믿을 수 있는 색. 집에 도착하자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병원 냄새가 아직 따라오네. 그녀가 코끝을 문질렀다.
나는 창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다. 공기 속에는 먼지와 햇빛과 냄새와 기억이 함께 섞여 있었다. 그녀는 두 팔을 살짝 벌리고 이제야 숨 쉬는 것 같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숨이란 건 그렇게까지 허락받아야 하는 것일까? 수혁이 약봉지를 내밀었다. 이거 식후에 드세요. 알았어. 약은 이제 질려. 그녀는 웃었다. 나는 물컵을 채우고 약 하나하나를 꺼내 반으로 쪼개며 손바닥 위에 올려드렸다. 그녀는 그 손을 잠시 바라봤다. 손이 따뜻하네. 그녀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무언의 화해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며칠 뒤 나는 퇴근 후 종종 그 집에 들렀다. 수혁이 야근하는 날엔 혼자 가기도 했다. 어머님, 이건 죽이에요. 소화 잘 되게 했어요. 지리언 씨, 매번 이렇게 신세만 지네. 아니에요. 집에 오는 길이에요. 나는 매번 같은 말을 반복했다. 그녀는 매번 같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조금씩 익숙해졌다. 익숙함이란 원래 사랑보다 더 강한 감정이다. 하루는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 씨, 내가 예전에 너무 심했죠. 나는 손을 멈췄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이 나이 먹으면 자식 인생을 내 인생처럼 착각해요.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습관이 상처를 내는 줄 모르죠.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금 떨렸다. 나는 그 떨림을 바라봤다. 떨림은 변하려는 사람의 징후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한참 동안 조용히 물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때 미안했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은 사과라기보다 용서의 시작처럼 들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렸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꼈다. 그 빠름이 마음의 속도와 닮아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변화할 때 가장 조용하고 가장 빠르다. 나는 그날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다. 아무 일도 완전히 해결된 게 아닌데도 숨이 깊게 들어갔다. 그건 아마 내가 그녀의 말을 믿어보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집 안을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건 퇴원 후 열흘째 되는 날이었다. 거실과 부엌 사이 겨우 6걸음 남짓한 거리였다. 나는 그녀의 옆에서 팔을 내밀었고 그녀는 괜찮아. 나 혼자 해볼게라며 웃었다. 그러나 걸음은 느렸고 균형이 흔들렸다. 나는 조용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지켜보았다. 넘어질 듯 말 듯 한 걸음 한 걸음. 그녀가 부엌 의자에 닿았을 때 나는 박수를 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인간은 누구에게도 이만큼 잘했어요라는 확인 없이도 스스로를 세워야 할 때가 있다. 힘드시죠? 아니야. 이렇게라도 움직이니까 살겠네. 그녀의 숨이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다. 사람은 이길 때보다 견딜 때 더 아름답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앉아 늦은 밥을 먹었다. 콩나물국, 김, 그리고 조심스레 끓인 죽. 그녀는 천천히 숟가락을 움직였다. 지연 씨, 나 요즘 자꾸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젊을 때, 수혁이 어릴 때. 그때 나는 잘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가 자라나는 걸 지켜본 게 아니라 내가 세운 틀 안에서 움직이게 만든 거였던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자기 고백 같기도 하고 늦은 후회 같기도 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가끔 그래요. 버티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야? 버티면 남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가끔은 버틴 자리만 남더라고요. 그녀가 웃었다. 지연 씨 말은 참 묘하게 맞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저녁 퇴근 후 그 집에 들렀다. 수혁은 여전히 바빴고 그럴수록 나는 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있었다. 말보다 행동이, 행동보다 시간의 누적이 중요하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그녀가 약을 챙길 때 옆에 앉아 있고 TV 뉴스를 볼 때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결이 조금씩 변했다. 가까워진다는 건 말이 아니라 호흡의 리듬을 맞추는 일이다. 하루는 그녀가 서랍을 열고 낡은 앨범을 꺼냈다. 지연 씨, 이거 봐요. 표지가 다른 앨범이었다. 첫 장에는 젊은 부부와 어린 아이의 사진. 남편의 어깨 위에 아이가 타고 있었다. 아이는 웃고 있었고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에
지금의 수혁이 겹쳐 보였다. 이게 수혁이에요? 응. 2살 때인가 그럴 거야. 그녀는 손끝으로 사진을 쓰다듬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렸다. 이 아이가 그렇게 금쪽 같았어요. 그런데 어쩌면 그 금쪽이 내 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내가 너무 세게 쥐었는지도 몰라요.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멈췄다. 부모의 사랑은 결국 통제와도 닮아 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이 자유로워지지 못하게 만드는 일. 나도 언젠가 누군가를 그렇게 붙잡은 적이 있을까? 그녀는 앨범을 넘겼다. 사진 속 수혁은 점점 자라났고 교복을 입은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때 남편이 사고로 갔어요.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 아이가 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전부가 커서 내 품을 벗어나려 하니까 그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녀의 눈이 젖어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녀의 손등 위로 내 손을 살짝 올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하지만 손끝이 조금 움직였다. 어머님. 응. 이제 수혁이 어머님 품 바깥에서도 잘 살아요. 그건 어머님이 잘 키웠다는 증거예요. 그녀가 아주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며칠 뒤 수혁이 출장으로 이틀간 집을 비웠다. 그녀는 나를 불렀다. 같이 저녁 먹자. 식탁 위에는 김치전과 멸치볶음, 그리고 맑은 된장국이 있었다. 그녀는 자꾸 내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말했다. 내가 요즘 이상하게 마음이 조용해. 좋은 거네요. 응. 근데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도 있어. 아무 일 없는 게 익숙하지가 않네. 나는 웃었다. 어머님, 그건 평온이에요. 그녀가 웃음을 지었다. 평온이라 참 낯선 단어네. 식사가 끝나고 우리는 소파에 앉았다. TV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지연 씨. 네. 그날 병원에서 내가 미안하다고 한 거 진심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근데 나는 아직도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머님. 응. 용서는 자격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그녀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건 무슨 뜻이야? 용서는 끝이 아니라 그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먼저 가든 가는 방향이 같으면 언젠간 만나죠. 그녀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말했다. 지연 씨는 참 어른스럽네. 그냥 오래 버텨서 그래요. 버티는 것도 실력이지.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고개를 돌려 TV를 봤다. 나는 그 옆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은빛이 섞여 있었고 눈과 주름이 아주 깊었다. 그 주름이 처음으로 아름답게 보였다.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의 공기는 조금씩 달라졌다. 그녀는 예전보다 말을 줄였고 대신 눈으로 웃었다. 말이 줄어들면 관계는 단단해진다.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건 비로소 서로의 숨결이 익숙해졌다는 뜻이니까. 어느 저녁 퇴근길에 국화를 한 다발 샀다. 노랗고 단단한 꽃들이 아직 반쯤만 피어 있었다. 그녀는 꽃을 받자마자 향을 맡았다. 국화 냄새 좋아했어요. 남편이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해졌다. 나는 꽃병에 물을 채우며 말했다. 이 냄새 오래가요. 오래가니까 좋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래가는 게 좋은 거구나. 그날 밤 그녀는 국화 옆에 작은 초를 하나 켜두었다. 불빛이 흔들리며 벽에 그녀의 그림자가 번졌다. 그 그림자가 이상하게 따뜻해 보였다. 며칠 뒤 그녀의 손목 보호대를 푸는 날이었다. 의사는 조심스레 붕대를 풀었다. 약한 자국들이 손목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손을 쥐었다 폈다. 이제 괜찮아요. 그녀가 내 얼굴을 바라봤다. 지리언 씨,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시간이 한 거죠. 시간이. 그래, 그렇겠지. 근데 그 시간을 견디게 해준 건 사람이잖아. 그녀는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손의 온도는 아주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놀라울 만큼 인간적이었다. 나는 그 온도를 잊지 않으려 손을 세게 잡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끔 내게 짧은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에 김치전 부쳤어요. 감기 조심해요. 수혁이 늦는데요. 먼저 자요. 나는 매번 답했다. 네, 어머님도요. 짧은 문장들이 하루를 메웠다. 이전에는 상처의 언어로 가득 찼던 문자창이
이제는 생활의 언어로 가득 찼다. 그게 기적이라면 아주 조용한 종류의 기적이었다. 하루는 그녀가 내게 말했다. 지연 씨, 주말에 같이 시장 갈래요? 우리는 마트가 아니라 오래된 재래시장으로 갔다. 과일 상인은 그녀를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손목 나아서 나왔어요. 그녀가 웃었다. 나는 멀찍이서 그 장면을 보았다. 한때 완벽함으로 벽을 쌓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건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나는 처음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봤다. 시장 골목 끝에서 그녀가 걸음을 멈췄다. 지연 씨. 네. 내가 이제야 수혁이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그 아이가 왜 당신을 놓지 못했는지. 나는 웃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이제 조금 알아요. 그녀가 웃었다. 그럼 이제 반은 된 거네. 그렇죠. 반은요. 그 웃음은 처음 만났을 때의 미소와 달랐다. 이제는 선이 없었다. 선을 지우는데 걸린 시간, 계절 하나 반이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 바람이 불고 있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 부모님을 잃던 겨울을 떠올렸다. 그때 나는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세상은 언제나 누군가를 잃는 동시에 또 누군가를 만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사람의 온도는 그렇게 이어진다. 손에서 손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며칠 뒤 수혁이 출장에서 돌아왔다. 그는 현관에 들어서며 내게 말했다. 엄마가 내 얘기 많이 했어. 그래, 응.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괜찮은 거 맞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손을 잡았다. 손의 온도는 정확히 그녀의 것과 닮아 있었다. 나는 그 온도 안에서 눈을 감았다. 이 사람의 손이 다시 나를 데려온 곳은 싸움도 의심도 아닌 평온이었다. 그 평온이 오래 가길 바랐다. 며칠 뒤 그녀는 집 앞 작은 화단에 국화를 심었다. 이 꽃은 잘 버텨요. 추워도 비를 맞아도. 그녀가 흙을 고르며 말했다. 나는 옆에서 삽으로 작은 구멍을 팠다. 그럼 저희도 닮았네요. 그녀가 내 눈을 보며 웃었다. 응, 닮았네. 우리. 그날의 하늘은 구름이 많았지만 이상하게 환했다. 빛은 구름 뒤에서도 길을 찾는다. 나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오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미워하지 않으려는 시간들의 온도였다. 사랑은 결국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을 잡는 일이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하고 냉정하지만 그 안에서 나는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그건 어떤 행복보다 깊고 어떤 승리보다 조용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사랑도, 관계도, 나 자신도.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내 손 위의 온기였다. 결혼 이야기가 다시 나왔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앉은 세 사람 나와 수혁, 그리고 그의 어머니 사이에는 한때 수많은 날카로운 문장들이 오갔던 자리와 같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위에 흰 접시가 놓여 있었고 접시마다 작은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다. 그녀가 직접 꺼내왔다고 했다. 우리 집에서 예전에 썼던 그릇이에요. 깨끗이 씻어놨더라고. 수혁이 말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식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래된 거지만 오래된 건 또 오래된 대로 의미가 있으니까. 그녀의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이 너무 커서 방 안의 공기가 바뀌는 걸 느꼈다. 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얼굴을 봤다. 예전엔 미소의 끝이 날카로웠다. 지금은 부드러웠다. 시간이 사람을 바꾼다기보다 마음이 시간을 다르게 흐르게 만드는 건 아닐까 생각했다. 지연 씨. 네. 이제 우리 가족하자. 그녀는 그 말 뒤에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다. 어떤 말보다 단단한 문장이었다. 나는 그 순간 내 손 안에 있는 젓가락의 온도를 느꼈다.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 떨림이 내 마음이 다시 살아있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조금씩 새로운 준비를 했다. 웨딩홀을 고르는 대신 소박한 정원을 예약했다. 드레스보다 단정한 원피스를 골랐다. 사진보다 사람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었다. 그녀는 옆에서 조용히 도왔다. 지연 씨, 이건 어때요? 좋아요. 그녀는 자주 웃었다. 그 웃음은 처음 만났던 날의 웃음과 달랐다.
이제는 결정권자의 미소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사람의 미소였다. 하루는 그녀가 나를 따로 불렀다. 지연 씨, 잠깐 나랑 어디 좀 가요.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다. 도착한 곳은 작은 납골당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걸어가 한자리에 멈췄다. 김명호. 그녀의 남편 이름이 새겨진 작은 명패였다. 여기, 인사해야지. 그녀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연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수혁이 아버지고 지금 같았으면 당신 참 좋아했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내 손을 잡았다. 이 사람한테 약속했어요.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약속, 이제 지연 씨랑 같이 지켜도 되겠죠? 나는 그제야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이 내 손 위에서 떨렸다. 그 떨림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길을 걸었다. 봄이었다. 겨울을 건너온 나무들이 다시 새순을 올리고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지 끝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살아있는 소리. 나는 그 소리를 듣다가 문득 생각했다. 사람의 관계도 이와 같다고. 추위 속에서 뿌리를 잃지 않은 이들만이 다시 봄을 맞을 수 있다고. 며칠 뒤, 결혼식 날이었다. 하얀 천이 걸린 작은 정원, 몇몇 친구들과 가족, 그리고 수혁과 어머니. 햇빛이 잔잔하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았다. 오늘 고맙다. 저야말로요. 내가 많이 배웠어요. 저도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살다 보니까 인생은 결국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견디는 연습이더라. 그녀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울음을 참지 않았다. 눈물은 이번엔 부끄럽지 않았다. 이건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 도착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은 하나둘 떠났다. 햇빛이 조금씩 기울고 바람이 잦아들었다. 수혁이 내 손을 잡았다. 지연아. 응, 우리 여기까지 온 거야. 나는 그의 손을 꼭 쥐었다. 응,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 그때 멀리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연 씨, 국화심을 자리 남겨뒀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다. 해가 완전히 질 무렵, 나는 그 꽃을 심었다. 작은 국화 한 포기. 손에 흙이 묻었다. 그녀가 옆에 서서 말했다. 이 꽃은 추워도 비를 맞아도 잘 버텨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살아온 증거야. 나는 대답했다. 네, 버틴다는 건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냥 사랑하고, 이해하고, 견디고, 웃는다. 봄이 왔다. 그리고 나는 드디어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펜을 내려놓았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다. 국화의 향기가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 향기 속에서 나는 지난 시간을 떠올렸다. 병실의 하얀 불빛, 찻잔의 온도, 처음 그녀가 나를 불렀던 어색한 목소리.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봄이 되었다. 이제 나는 안다. 사랑은 결국 미워하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다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그 다짐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 나는 그 사실을 믿으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요. 우리 모두